북한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9년간 세상에서 사라진 김정일의 장손 김한솔, 그의 목숨을 노린 건 북한 특수부대도 베테랑 공작원도 아니었습니다. 14살 소녀 김주혜였습니다. 새벽 3시, 발신이 넘는 전화 한 통, 72시간 안에 평양으로 와서 무릎 꿇어요. 거절하면 폭풍조가 갑니다. 9년간 숨죽이며 살아온 한 남자와 핵버튼을 쥔 14살 소녀 사이에서 벌어진 72시간의 지옥, 과연 김한솔은 살아남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한솔입니다. 김정일의 장손이자 김정남의 아들이에요. 2024년 11월의 어느 새벽, 저는 11층 원룸 아파트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마 정중앙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어요. 레이저 포인터였습니다. 맞은편 건물 옥상 80m 거리의 저격수가 저를 겨누고 있었어요. 현관문 너머에서는 북한 정찰총국 특수부대 폭풍조가 문을 따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면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면 사흘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저는 시애틀의 11층 원룸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2024년 11월의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9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아버지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당한 뒤 저는 유령처럼 혼자 숨어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더 이상 김한솔이 아니었어요. 앤킴, 그게 제 미국 이름이었습니다. 평범한 한국계 미국인.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도,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도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동양인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9년이 지나니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누구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으니까요. 가족이라는 건 이제 기억 속에만 있었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밤마다 두 사람 얼굴이 떠올랐지만 연락을 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냥 기억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어요. 사실 저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든 아버지가 누구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평양이 아닌 마카오에서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또래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음악을 듣고 밥을 먹는 그 평범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냥 보통 아이처럼 살면 된다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2017년 2월이 오기 전까지는 새벽 3시 12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발신자 표시 없음, 7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인터넷 전화였어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스팸이니까요. 그런데 진동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마치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는 듯이 끈질기게 울려댔어요. 저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에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아주 또렷하고 어린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뭔가 서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맑고 청아한데 그 안에 칼날 같은 무언가가 숨어있는 느낌이었어요. 한솔 오빠, 잘 지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를 그렇게 부를 사람이 누구일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구세요? 너무해요. 9년 전 할아버지 묘소에서 같이 사진 찍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할아버지, 김정일. 2011년 12월, 그 추운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이었어요. 어른들은 군복을 입고 서 있었고 저는 두꺼운 외투 안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있던 까만 코트 입은 어린 소녀, 볼이 통통하고 장난기 가득한 눈을 한 그 아이가 제 옆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설마, 주혜야.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맑은 소녀의 웃음이었지만 그 속에 뭔가 차가운 게 섞여 있었어요. 맞아요. 김주혜예요. 이제 기억나시나 보네. 김주혜, 14살. 현재 북한 노동당 정치국 정위원, 사실상의 4대 세습 후계자. 9년 전 할아버지 장례식 때 까만 코트를 입고 제 옆에서 있던 그 어린아이가 이제 권력자가 되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 번호를. 오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애틀 캐피 1호 혼자 살죠.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시애틀 공공도서관 3층에서 시간 보내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정확했어요. 오빠는 매주 금요일 세이프웨이 마켓에서 장 봐요. 계산대 5번 주로 이용하고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근처 그 작은 카페도 자주 가죠. 아메리카노 설탕 안 넣고. 그만해. 왜요? 더 말해줄까요? 오빠가 지난주에 무슨 영화 봤는지도 알아요. 오빠 계정 해킹하는 거 어렵지 않았거든요. 비밀번호가 아직도 아버지 생일이더라. 좀 뻔하지 않아요? 완벽한 감시였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되어 있었어요. 9년 동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제 모든 일상이 누군가의 눈에 낱낱이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뭘 원하는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김주혜의 목소리에서 어린아이 같은 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그녀는 권력자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살아있는 게 우리 공화국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알아요? 김정일 장군님의 장손, 백두 혈통의 정통성. 일부 늙은 간부들은 아직도 오빠를 그리워해요. 진짜 후계자는 오빠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알아요. 하지만 오빠가 뭘 원하든 상관없어요. 오빠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혼자 사니까 외롭죠. 9년 동안 혼자.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고 연인도 못 만들고 신분이 들통날까봐 진짜 이름도 못 쓰고 진짜 과거도 말 못하고.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무 정확했어요. 밤마다 혼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옆에 아무도 없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처음 알았다고 생각하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문득 그리워지던 새벽들도요. 그 외로움 알아요. 그래서 제안 하나 할게요. 평양으로 돌아와요. 와서 제 앞에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하세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김주혜만이 유일한 후계자라고 인정한다고. 백두 혈통의 정통성은 오직 김주혜에게만 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쏘아붙였어요. 너 정말 미쳤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죽인 너희들한테. 김주혜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존심 지키고 싶으면 지키세요. 대신 그 대가가 뭔지는 알고 계시겠죠. 아버지가 공항에서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죠? VX 독가스. 15분 만에 죽었어요. 아주 고통스럽게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어요. 시간 드릴게요. 72시간. 딱 사흘이에요. 그 안에 결정하세요. 평양행 비행기를 탈지 아니면 시애틀에서 시체가 될지. 만약 거절하면 폭풍조가 갑니다. 정찰총국 특수부대요. 암살 전문가들이에요. 아주 조용히, 아주 빠르게 일을 처리하죠.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어요. 오빠 아파트 앞 검은 세단 봤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제부터 아파트 앞에 있던 그 차. 주혜야, 우리 가족이잖아. 핏줄이잖아. 마지막으로 호소해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주혜가 말했는데 이번엔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가족? 오빠는 가족이 뭔지 알아요? 나는 8살 때부터 후계자 수업 받았어요. 친구 하나 없이 놀이터 한번 못 가보고. 왜냐하면 나중에 나라를 이끌어야 하니까. 근데 늙은 간부들은 뭐래요? 장손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여자가 후계자냐고 그래요. 오빠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내 정통성이 흔들려요. 처음으로 김주혜의 진짜 감정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질투, 분노, 불안이 다 섞여 있었어요. 오빠는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9년 동안 혼자서라도 자유롭게. 나는요, 평양 궁전에 갇혀서 매일 총 쏘는 법 배우고 군사 전략 외우고 늙은이들 앞에서 연설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자고요. 오빠가 자유를 누렸으면 이제는 내가 안정을 누릴 차례예요. 오빠가 무릎 꿇어야 내가 진짜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야. 72시간 후에 전화할게요. 그때 오빠 대답 듣고 싶어요. 아, 참. 매일 밤 자기 전에 커튼 좀 확인해 보세요. 밖에 누가 오빠를 보고 있는지. 재미있을 거예요.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커튼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어 커튼을 살짝 열었어요. 비 내리는 거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시동을 켠 채
라이트를 끄고 그 차는 어제도 그제도 있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저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차 안에서 담배 불빛이 깜빡였어요.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커튼을 닫았어요. 소파로 돌아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9년 전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텔레비전 속보로 본 그 끔찍한 장면들. 쿠알라룸푸르 공항. 모르는 여자가 다가와 아버지 얼굴에 무언가를 묻혔어요. 그리고 15분.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호텔방에서 혼자 봤어요.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화면만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한참이 지나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늘 따뜻한 분이셨어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셨지만 가끔 만날 때마다 제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너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온기가 공항에서 15분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9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런 외로움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 가짜 이름으로, 가짜 인생으로 살아야 할까? 이제 그 답을 알았습니다. 72시간 후면 끝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든 다른 방향으로든.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연방수사국 담당관 제임스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전화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북한에서 전화 왔다고 72시간 안에 평양 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죽는다고 믿어줄까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검은 세단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담배 불빛이 또 깜빡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김주혜의 어린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한솔 오빠, 잘 지내요? 이상하게 가장 평범한 그 한마디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9년간의 외로운 도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끝이 자유가 아니라 더 큰 감옥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 새벽에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말이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72시간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은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새벽을 통째로 버텼어요. 검은 세단은 동이 틀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동을 끄지도 않고 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로 누군가가 밤새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는 밤새 내렸고 시애틀의 새벽거리는 온통 젖어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규칙적으로 창문을 두드렸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집어들 수가 없었어요. 속이 메스꺼웠거든요. 냉장고 안에는 사흘 전에 사다 놓은 두부 한 모와 계란 몇 개가 있었어요. 평소라면 계란을 삶아서 밥 한 공기와 함께 먹었을 텐데 그날은 냉장고 문을 닫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일단 우편물부터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뭔가 평소처럼 행동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면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누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광고 전단지나 공과금 고지서가 들어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처참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뺨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1층 우편함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없고 우표도 없는 봉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1층 구석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장 정도였어요. 전부 아버지 김정남의 부검 사진이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 독가스에 맞은 직후의 모습들이었어요. 언론에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얼굴이 붓고 일그러진 모습, 피부가 변색되고 입가에 하얀 거품이 묻어있는 모습, 눈이 뒤집어진 모습. 저는 그 사진들을 처음 2장 보다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붉은 매직으로 아버지 얼굴 위에 커다란 X자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X자를 보는 순간 아버지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지워져야 할 무언가로 취급받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도 알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서 위액만 나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9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트라우마가 한순간에 폭발했어요. 한참을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뺨에 닿았어요. 사진들은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주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단정한 한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못 봐도 똑같이 될 거예요. 김주혜의 글씨체였습니다.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쓴 글씨. 그 소름 끼치는 단정함이 더 무서웠어요. 저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이렇게 예쁜 글씨로 쓰다니. 원룸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체인까지 걸고 소파로 문을 막았어요. 하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우편함까지 접근했다는 뜻이니까요. 이 아파트 어딘가에 그들의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경비원일 수도 있고 옆집 주민일 수도 있고 저도 모르는 누군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 앱을 켰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정 잠금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놀라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엔킴입니다. 제 계정이 잠긴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국토안보부 요청으로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이유로요? 테러 자금 연루 의심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저희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9년 동안 모은 돈이 전부 그 계좌에 있었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혹시 모를 도피 자금까지 3만 달러 정도였어요.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제게는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한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지갑을 꺼내봤어요. 현금이 200달러 남짓 있었습니다. 이걸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마트에서 장을 볼 돈도, 버스를 탈 돈도, 하룻밤 모텔에서 잘 돈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노트북을 켰어요. 평소처럼 뉴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팝업창 하나가 떴습니다. 다크웹 링크였어요. 호기심에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열리자 제 여권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어요. 앤킴이라는 가명이 아니라 김한솔이라는 진짜 이름으로요. 현상 수배, 김한솔, 생포시 50만 달러, 위치 제보시 10만 달러, 비트코인 지갑 주소와 함께 제 현재 주소, 자주 가는 카페, 심지어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까지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여럿 달려 있었어요. 시애틀이면 가까운데 50만 달러면 괜찮은 금액이네. 이거 진짜야? 북한 정부가 올린 거래. 전 세계의 해커들, 범죄자들, 현상금 사냥꾼들이 저를 노리게 만든 겁니다. 김주혜는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었어요. 계좌 동결, 부검 사진, 다크웹 현상 수배, 하나씩 저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돈도, 숨을 신분도, 도와줄 사람도 모두 빼앗아가면서요. 50만 달러라는 돈이면 평범한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디서 누가 저를 신고할지 알 수 없었어요. 9년 동안 단골로 다니던 도서관의 사서도, 카페 직원도, 마트 계산원도 모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이 도시에서 쌓아온 모든 작은 일상이 한순간에 위협으로 바뀐 겁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연방수사국 제임스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9년 동안 저를 담당했던 요원이었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계좌가 국토안보부 요청으로 동결됐다는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는 같은 편이었거든요. 혹시 제임스도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미 저를 포기한 건 아닐까요?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밖을 내다봤어요. 검은 세단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오후부터는 회색 승합차 한 대가 지하주차장 근처에 더 생겼어요.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로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로비 소파에 검은 양복을 입은 동양인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천천히 일어났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응시하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 명이 품 안으로 손을 넣는 걸 보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뛰었어요. 그들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그냥 보여주는 거였어요. 우리는 여기 있다. 너는 도망칠 수 없다. 원룸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저녁 자정쯤이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요.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죽은 까마귀 한 마리가 들어 있었어요. 목이 꺾여 있었고 발에 쪽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한글 4글자였어요.
배신자의 말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봉지를 발로 차버리고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11층 복도까지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아파트 경비도 11층 복도도 그들에게는 아무 장벽이 아니었어요. 제가 숨쉬는 공간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12분, 정확히 어젯밤 그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잘 잤어요, 한솔 오빠. 김주혜였습니다.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마치 일상적인 안부 전화처럼. 사진은 잘 받았어요? 아버지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죠? 계좌도 막혔다면서요. 밥은 먹었어요? 배고프면 말해요. 평양냉면이라도 보내줄까요? 독은 안 넣을게요. 아마도. 그녀가 킬킬거렸습니다. 14살 소녀의 웃음소리였지만 섬뜩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 부검 사진을 보내놓고는 냉면 이야기를 하다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48시간 남았어요. 한솔 오빠, 시간은 금방 가요.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는 아버지 부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구석에는 오늘 아침 도착한 갈색 봉투, 현관 앞에는 발로 찼던 까마귀 봉지, 노트북 화면에는 다크웹 현상 수배 페이지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제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한눈에 보이는 광경이었어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이 방은 그냥 외롭지만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고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고 창밖으로 빗소리를 듣던 그 평범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방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48시간, 이틀, 72시간 중 24시간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공포에 마비된 채로 시간만 흘려보냈어요. 아침에는 부검 사진에 무너졌고, 오후에는 계좌 동결에 절망했고, 저녁에는 로비의 검은 양복들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에는 현관 앞 죽은 까마귀를 봤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뭘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신분도 노출됐고 믿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세단의 담배 불빛이 깜빡였어요. 회색 승합차는 지하주차장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베란다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11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니 어지러웠습니다. 33m, 뛰어내릴 수는 없었어요. 비상계단은 어떨까요? 인터폰 화면을 켜봤습니다. 10층 비상계단 입구에도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완벽하게 봉쇄된 겁니다. 위도 막히고 아래도 막히고 옆도 막혔습니다. 아버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X자가 그어진 마지막 사진이 아니라 그나마 온전한 사진 한 장을요. 아버지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언제나 따뜻하게 웃고 계셨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너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고 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공항에서 15분 만에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있지 못했어요. 아버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차갑고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게 그 순간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48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버티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15분을 버티셨어요. 저는 그보다는 더 버텨야 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소파 옆 테이블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밤을 버텼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느낌 하나만으로 그 밤을 견뎠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시애틀의 하늘은 이틀째 잿빛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은 새벽에 한 번 자리를 비웠다가 오전 중에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졌고 뺨은 더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계란도 두부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게 이틀째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이를 닦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를 닦는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게 그나마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루틴을 지키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제임스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9년 동안 저를 담당했던 연방수사국 요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좌 동결권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연결음이 울릴 때마다
제발 받아줘 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제임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 3번 신호가 울린 뒤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제임스, 도와줘요. 북한에서 직접 협박을 받고 있어요. 72시간 안에 평양에 가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어요. 계좌도 막혔고 다크웹에 현상수배까지 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제임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딱딱하고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말을 고르는 느낌이었어요. 미안하지만 우린 개입할 수 없어. 뭐라고요? 당신들이 날 보호하기로 했잖아요. 9년 동안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상황이 변했어. 워싱턴에서 지시가 내려왔거든. 너에 대한 보호를 중단하라고. 왜요? 도대체 왜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그가 얼마나 불편한지 느껴졌습니다. 핵협상이야. 평양이 조건으로 내걸었어. 너를 넘기거나 최소한 보호를 중단하라고. 워싱턴은 그 거래를 받아들였어. 핵감축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너 하나를 포기한 거야. 외교란 그런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팔아넘긴 거예요? 핵협상 때문에 제 목숨을 걸에 카드로 쓴 거예요? 미안해, 한솔. 이건 내 권한밖이야. 개인적으로 조언하자면 당장 거기서 도망쳐. 어디로든.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기계적이고 냉정한 소리였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미국마저 저를 버렸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14살 소녀의 요구에 굴복한 겁니다. 9년 동안 저를 보호한다고 했던 나라가 핵협상이라는 거대한 판돈 앞에서 제 목숨을 걸에 카드로 써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가족과 헤어졌을 때도, 이름을 바꾸고 살 때도 이렇게까지 혼자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정말로 이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모릅니다. 9년 동안 저는 미국 정부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버팀목이었거든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도 적어도 나라 하나는 내 편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습니다. 핵협상. 그 두 글자 앞에 제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제가 이 꼴이 된 걸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요? 어머니는 언제나 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밥은 먹었니? 아들아, 몸은 괜찮니? 그 목소리가 갑자기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그 냄새. 9년 동안 그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영영 못 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으니까요. 어디로든 움직여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로비 소파에 어제와 같은 검은 양복의 동양인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응시하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한 명이 품 안으로 손을 넣는 걸 보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그들은 쫓아오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그냥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너는 도망칠 수 없다. 비상계단은 어떨까요? 원룸으로 돌아와 인터폰 화면을 켜봤습니다. 10층 비상계단 입구에도 남자 한 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베란다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33m. 뛰어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옆 건물까지는 3m가 넘었습니다. 완전히 갇혔습니다. 위도 막히고 아래도 막히고 옆도 막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9년 동안 저를 지켜준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간이 거대한 함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평소엔 자장가처럼 들리던 그 빗소리가 오늘은 마치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는 지독하게 길었습니다. 시계를 보면 시간이 겨우 10분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다가 껐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검은 세단을 봤습니다. 회색 승합차도 그대로였습니다. 포위망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9년 동안 혼자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진짜 친구를 사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게 이 삶의 가장 큰 대가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놓인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몰랐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외로움보다도 가난보다도 늘 쫓기는 느낌보다도 더 힘든 건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문 두드리며 괜찮냐고 물어봐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그게 가장 무거웠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 몇 모금이 전부였어요. 몸이 축 처져 있었지만 정신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죽음을 앞두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창밖으로 시애틀의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습니다. 저 노을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년 동안 이 도시에서 살았는데 이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쫓기며 살다 보니 하늘 한번 제대로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노트북으로 화상통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김주혜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저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온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압박일까요? 하지만 거부한다고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평양의 집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책상 앞에는 김주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복이 아닌 세련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14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9년 전 까만 코트를 입고 제 옆에서 팔짱을 끼고 웃던 그 통통한 소녀가 이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솔 오빠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사흘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그녀가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6시간 남았어요. 새벽 3시까지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못 가. 김주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차라리 자유인으로 죽을래. 내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사느니. 김주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후회할 텐데요. 아니, 너는 날 죽일 수 있어도 굴복시킬 순 없어. 그래요? 그럼 한번 보죠. 그녀가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화면 구석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시애틀 제 아파트 현관문 앞 폐쇄회로 영상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5명이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었어요. 보이죠? 폭풍조예요. 정찰총국 최정예 요원들이에요. 문만 열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약속은 지킬게요. 새벽 3시까지는 기다려줄게요.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요. 살려달라고 빌면 평양행 비행기 티켓 보내드릴게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 너머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5명의 무장한 암살 요원들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도망칠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저를 버렸고 돈도 없고 몸도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어요. 아주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 문을 열면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고통 없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아직 살고 싶었어요. 그게 본능이었습니다.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테이블 위에 세워두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너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고 하셨던 아버지.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려면 일단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살아서 버텨야 했습니다. 기적은 버티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라고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새벽 3시까지 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4시간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누군가 나를 도와줘. 소리 없이 빌었습니다. 누구에게 비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비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비는 것인지
그저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제임스였습니다. 낮에 전화로 저를 버린 그 사람이었어요. 반가움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제임스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장 대신 후드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며칠간 자라난 수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9년 동안 수십 번 만났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이었어요. 이 사람도 지금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분노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들어와도 돼. 들어오세요. 그가 들어와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아버지 부검 사진들, 구석에 던져진 죽은 까마귀 봉투, 열린 노트북 화면에 현상 수백 페이지. 제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한눈에 보이는 광경이었습니다. 한솔, 제임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전화로도 들었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왔어요? 경고하러 왔어. 제임스가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저 검은 세단 보이지? 3일 전부터 있던 거. 오늘 오후 4시에 차가 한 대 더 왔어. 회색 승합차. 지하 주차장 비상구 앞에 있어. 그리고 로비에는 동양인 남자 2명이 교대로 앉아있고 그가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솔, 저들은 새벽 3시를 기다리지 않을 거야. 뭐라고요? 내가 북한 공작원들 패턴을 10년 넘게 연구했어. 저들은 약속을 지키는 척하지만 기회가 생기면 먼저 움직여. 아마 오늘 밤 자정쯤 내가 방심한 틈을 노릴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임스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가짜 신분증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내 개인 돈이야. 5,000달러. 공식적으로 줄 수는 없어. 캐나다 국경까지는 갈 수 있을 거야. 제임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개인적인 조언이야. 워싱턴은 너를 버렸어. 북한이 내 시신을 원한다면 미국은 방해하지 않을 거야. 그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살아남아, 한솔.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제임스가 떠났습니다. 9년 동안 유일하게 얼굴을 알고 지낸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현금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5,000달러. 제임스가 개인 돈으로 마련한 거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걸지도 몰랐습니다. 거대한 정치의 톱니바퀴 속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전부였겠죠. 화가 났다가 안타까워졌다가 다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배낭 하나에 최소한의 짐만. 옷 몇 벌, 노트북, 제임스가 준 현금과 신분증, 그리고 아버지와 찍은 마지막 사진 한 장. 도망쳐야 했습니다. 캐나다로. 차로 3시간이면 국경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으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복도가 보였는데 11층 엘리베이터 앞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제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상계단은요. 채널을 돌려보니 10층 비상계단 입구에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봉쇄된 겁니다.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비까지 다 해놓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9년 동안 이 도시에서 살았는데 정작 떠나야 할 순간에 문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어요.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새벽 3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으로 아파트 폐쇄회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로비에 동양인 남자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비원과 뭔가 이야기하더니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돈을 받았거나 협박을 당했겠죠. 어느 쪽이든 그 경비원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폭풍조였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소음을 최소화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그들이 왔어요. 5명이 지금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한솔, 제임스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미안해. 워싱턴에서 최종 명령이 내려왔어. 개입 불가. 아파트 주변 감시 팀도 전원 철수했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핵협상이라는 거대한 판돈 앞에서 제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지만 규칙적인 발소리. 10층,
11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우스운 꼴이었습니다. 평생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제가 북한 최정예 암살 요원들을 상대로 식칼이라니. 9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도망치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죽을 순 없었습니다. 적어도 버텨야 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그때 한 번이라도 맞서보려고 했습니다. 똑똑 정중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한솔 씨, 문 밖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북한 억양이었어요. 문 여세요. 공화국에서 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죽일 거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쥔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안 여시면 부수고 들어갑니다. 기계적인 소음이 들렸습니다. 전동 드릴 소리였습니다. 도어락을 해체하고 있었어요. 윙, 철컥,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 하지만 체인은 걸려 있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지만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어요. 체인이 걸려 있어. 절단기 가져와.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절단기로 체인을 끊는 건 10초면 충분했으니까요. 아니, 5초면 충분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던 아버지.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두 손이 떨려서 식칼을 제대로 쥐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9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어머니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여동생 얼굴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못다 한 말이 너무 많았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 순간에 문자라니 스팸인가? 아니면 김주혜인가?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봤습니다. 번호를 확인할 새도 없이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초 후 정전. 바닥에 엎드려. 대한민국 대통령 긴급 구출팀. 청와대. 대한민국 대통령실.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철컥. 체인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문틈으로 검은 총구가 보였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었어요. 저는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10초 후 정전. 머릿속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배낭을 머리 위로 올려 보호막처럼 만들고 최대한 몸을 낮췄습니다. 현관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훑었어요. 여기 없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불빛이 꺼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 거리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완벽한 정전이었어요. 뭐야? 침입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타타탕, 자동 소총 소리였습니다. 창문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비명이 들렸습니다. 폭풍조 요원의 비명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더 많은 총성이 울렸습니다. 후퇴. 북한 공작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였습니다. 훈련된 움직임이었어요. 목표 확인. 김한솔 씨 들리십니까? 한국어였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아닌 서울말이었어요. 여기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쳤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신원 확인. 김한솔 맞습니다. 목표 확보. 지상으로 이동. 누군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검은 전투복에 방탄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어깨에 작은 태극기 패치가 보였습니다. 태극기. 저는 그 작은 패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 사람이다. 한국에서 왔다.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저희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들이 저를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바닥에 2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폭풍조 요원들이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4명의 요원이 저를 둘러싸고 움직였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니 또 다른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준비 완료. 출발. 밖으로 나가니 검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2대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태워졌고 요원 2명이 양옆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40대 중반의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국가안보실 김 실장입니다. 대통령님 지시로 왔습니다. 48시간째 상황실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애틀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9년 동안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감옥 같았지만
그래도 익숙했던 곳, 도서관 3층,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근처, 카페, 세이프웨이 마켓 5번 계산대, 그 모든 평범한 장소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풍경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아파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11층 제 방 창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지옥을 보낸 그 방이었어요. 아버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배낭 속에 넣어두었던 그 사진이었어요. 가져왔습니다. 72시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구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감옥으로 가는 길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김주애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이 게임에 뛰어들었다는 것. 미국은 저를 버렸지만 한국이 구해줬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이유보다 중요한 건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 살아있어요.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요원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간간히 짧은 교신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시카를 쥐었던 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 앞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한국 대통령이 저 하나를 구하기 위해 이런 작전을 폈다는 것도,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시애틀의 새벽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하늘이었어요. 김 실장이 앞자리에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목표 확보, 이동 중, 공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공항이 막혔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우리 군용기 이륙을 금지했습니다. 워싱턴 압력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국이 저를 못 나가게 막는 겁니다. 버리고도 모자라 한국으로 가는 길까지 차단한 거였어요. 김 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플랜 B로 갑니다. 알래스카 우회. 차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시내가 아닌 외곽으로 향했어요. 새벽 6시 시애틀 외곽의 작은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낡은 쌍발 경비행기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6인승짜리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날개에 녹이 슬어 있었고 동체 곳곳에 수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로 태평양을 넘는 건가요? 그게 당장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곧 알았습니다. 일단 미국 영토를 벗어나는 게 먼저였어요. 탑승 인원은 저를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김 실장, 요원 3명, 그리고 저.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비행기라 흔들림이 심했습니다. 이륙할 때 기체가 덜컹거렸어요. 앞자리 요원이 천장에 손잡이를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훈련된 요원들도 이 비행기가 불안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의자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애틀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9년 동안 살았던 도시가 아래로 사라졌어요. 저 불빛들 중 하나가 제가 살던 아파트 근처겠죠. 3개의 봉투와 까마귀가 있었던 그 방.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애틀에 미련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9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았으니까요. 좋은 기억이 전혀 없던 곳은 아니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오후,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던 새벽, 비 오는 날 창문을 바라보던 저녁들. 그 평범한 순간들이 잠깐 스쳤습니다. 비행기 안은 말이 없었습니다. 요원들은 각자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도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배낭 속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둑어둑한 기내 조명 아래 아버지 얼굴이 보였어요. 아버지, 저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끝내 가보지 못한 땅으로. 아버지는 평생 남한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하셨습니다. 마카오에서, 베이징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셨지만 정작 같은 민족이 사는 남쪽 땅은 가보지 못하셨어요. 분단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실감나게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못 가신 그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조종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료 부족입니다. 강풍 때문에 예상보다 많이 썼어요. 앵커리지까지 못 갑니다. 기내가 순식간에 긴장됐습니다. 불시착해야 해요. 조종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새하얀 설원이었어요.
알래스카의 눈밭이었습니다. 나무도 길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 광활한 하얀 땅. 저는 좌석 안전벨트를 다시 조였습니다. 요원들도 각자 손잡이를 잡았어요. 쿵! 엄청난 충격과 함께 비행기가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기체가 앞으로 쏠리더니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짐들이 튀어오르고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머리가 좌석에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잠깐 하얘졌어요. 몇 초간의 혼란 끝에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무전기는 고장났고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건 하얀 설원뿐이었어요.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귀를 찢을 듯 울려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칼날 같은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영하 30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숨이 바로 얼어 작은 얼음 조각처럼 흩어졌습니다. 손을 꺼내자마자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배낭 속 옷을 최대한 겹쳐 입었습니다. 얇은 청바지 위에 스웨터, 그 위에 후드. 전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애틀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방한복 같은 건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발가락이 먼저 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동상에 걸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요원들이 서둘러 비행기 잔해를 이용해 임시 방벽을 만들었습니다. 방수포를 꺼내 덮고 서로 몸을 맞댔어요. 체온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살아남기 위해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캐나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24시간은 버텨야 합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24시간, 이 추위 속에서 시간이 이렇게 더디게 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목도 말랐습니다. 주변에 눈을 한 움큼 집어서 입에 넣었더니 오히려 체온이 더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참아야 했어요. 아버지도 고통 속에서 끝까지 버티셨을 겁니다. 저도 버텨야 했습니다. 발가락 감각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상 초기 증상이었어요. 어렸을 때 평양에서 추운 겨울을 보낸 적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쪽 지방 겨울이 무척 혹독하지만 알래스카의 설원은 차원이 다른 추위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기적인 추위였습니다. 서로 껴안고 버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요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적발견. 이 시방향. 눈보라 속에서 검은 그림자 2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조 잔당이었습니다. 끈질기게 쫓아온 겁니다. 팡! 총성이 울렸습니다. 요원 한 명이 어깨를 맞고 쓰러졌어요. 응사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얀 설원에 총구 화염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부서진 날개 뒤에 몸을 숨겼어요. 김한솔 씨, 이거 잡으세요. 부상당한 요원이 제게 권총을 던져줬습니다. 평생 총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어요. 손이 얼어 있어서 더 잘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전장치 풀고 방아쇠만 당기면 됩니다. 적이 오면 쏘세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10m까지 다가왔습니다. 쏘세요. 저는 눈을 감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팡! 팡! 손목이 꺾일 뻔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 사람이 눈밭에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사람을 쏜 건가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해친 적이 없었어요. 도망치는 삶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총을 쐈어요.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총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더 이상 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두두두두. 헬기 소리였어요. 구조대다.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캐나다 국경수비대 헬기였습니다. 청와대가 긴급 외교를 가동한 결과였어요. 헬기가 눈보라를 가르며 내려왔습니다. 강한 바람이 일면서 주변에 눈이 흩날렸습니다. 부상당한 요원을 먼저 태우고 저도 헬기에 올라탔어요. 헬기가 상승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부서진 비행기가 눈밭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쓰러진 그림자들도 보였어요. 눈이 그 위로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의 밤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제가 쏜 총에 맞은 그 사람도 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었겠죠. 누군가의 아버지이거나 아들이거나. 하지만 그들이 먼저 우리를 노렸습니다. 살기 위해 쏜 거였어요. 그 말이 위안이 됐지만 완전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밴쿠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작은 모텔에 숨어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깊은 밤이었습니다. 김한솔 씨, 크렘린에서 보냈습니다. 러시아 요원이었습니다. 제3의 세력이 끼어든 겁니다. 북한도 모자라 이번엔 러시아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정치적 카드였으니까요. 푸틴 대통령이 당신을 모스크바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거절합니다.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들이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2층이라 다행이었어요. 발목이 삐끗했지만 달렸습니다. 차이나타운 골목을 달렸어요. 뒤에서는 러시아 요원들이, 다른 쪽에서는 중국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3파전이었어요. 북한, 러시아, 중국, 세 나라가 동시에 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 하나를 손에 넣기 위해 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냥 숨어 살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인데요. 시장통을 지나고 하수구를 기어서 겨우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밤 어둠 속에서 거대한 화물선이 보였습니다. 선미의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통일로, 한국 국적 화물선이었어요. 저 배가 마지막 탈출구입니다. 컨테이너들 사이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다 냄새가 났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파란색 컨테이너. 그게 우리의 임시 거처였습니다. 침대 하나, 간이 화장실 하나. 좁고 어두웠지만 안전했어요. 태극기가 그려진 배 안이라는 것만으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태평양 횡단이 시작됐습니다. 창밖에 없는 컨테이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몸을 뻗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이 그 사이를 가르고 있었어요. 시애틀에서 출발한 지 며칠이 지났을까요? 72시간의 지옥, 알래스카의 설원, 밴쿠버의 골목 추격전. 몸이 한계였습니다.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웠어요. 아버지 사진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배의 엔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얼마나 걸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한국까지 가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태평양은 정말 넓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창문이 없었으니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배의 엔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처음 이틀은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몸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알래스카에서 입은 동상은 요원들이 가져온 의약품으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계속됐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밥은 하루 2번 요원들이 가져다주는 비상식량으로 때웠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배는 찼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컨테이너 천장을 바라보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분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족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게 이 나이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실감이 났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산 가족의 아픔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그리움이 어떤 건지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항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안에서 쪽잠을 자다 깨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통로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배의 주방 쪽이 보이는 통로였습니다. 조선족 조리장이 구석에 서서 위성 핸드폰에 대고 낮게 말하고 있었어요. 북한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통화하는 거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내용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북위 42도, 동경 160도 방향입니다. 컨테이너 7번 구역에 있습니다. 제 위치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배 안에 심어놓은 사람이었어요. 조리장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옆에서 요원 한 명이 그의 팔을 낚아채며 제압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요원들은 진작부터 이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제압한 건 이미 늦었습니다. 위치가 노출된 거였으니까요. 김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속도를 올려요. 지금 당장. 배가 빨라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늦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위치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거였으니까요. 조리장은 컨테이너 한켠에 묶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봤어요.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을까요? 협박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때문이었을까요? 그 어떤 이유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항해 7일째 새벽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전 승무원 전투 배치, 선내방송이 다급하게 울려 퍼졌어요. 요원들이 우르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놀라서 물었습니다. 북한 공작선입니다. 이시방향에서 고속 접근 중. 요원이 짧게 대답했어요. 컨테이너 문을 열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바다는 아직 어두웠어요. 수평선 너머에서 겨우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 희부연 하늘 아래로 검은 선체 하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망원경으로 보니 북한 해군 특수정이었습니다. 반잠수정 형태였어요. 파도를 가르며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온 걸까요? 사흘 전 조리장이 신고한 위치를 기반으로 추적해온 것이겠죠. 그 집요함이 무서웠습니다. 무전기에서 북한 억양이 들렸습니다. 남조선 함정은 즉시 정선하라. 김한소를 인도하라. 거부시 격침한다. 화물선 선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국적 화물선이다. 즉시 퇴거하라. 하지만 북한 특수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올렸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2km, 1km. 배의 옆구리에 부딪힐 것처럼 달려오더니 그러더니 고무보트 두 척이 물에 내려졌습니다. 무장한 요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우리 배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지옥, 알래스카, 밴쿠버, 태평양까지 이 모든 것을 겪고도 아직 쫓아오고 있었어요. 김주애가 그만큼 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상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팡팡팡, 총성이 새벽 바다를 울렸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겼어요. 총알이 쇳소리를 내며 주변에 박혔습니다. 요원들이 응사했어요. 화물선은 군함이 아니었으므로 무장이 많지 않았습니다. 화물선 선원들도 겁에 질려 각자 피신했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컨테이너 뒤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다 위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72시간의 지옥이 끝난 줄 알았는데 태평양 한복판에서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총격전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엔진 소리가 바뀌었어요. 쿵 하는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엔진실이 피격됐습니다. 통신 장비도 고장났어요. 배가 속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요원 2명이 갑판에 올라왔다가 요원들에게 제압됐어요. 북한 특수정은 격침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들도 피해가 컸던 것 같았어요. 총성이 멈췄습니다.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배는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였습니다. 엔진이 멈췄고 통신 장비도 없었습니다. 육지까지 얼마나 먼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바람에 배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요원들이 비상식량을 확인했습니다. 이틀치 정도 남아 있었어요. 물도 부족했습니다. 가판이 빗물을 모아서 마셔야 했어요. 요원들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도 걱정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공해상 한가운데 있었어요. 엔진 없이 바람에 떠다니는 화물선 한 척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나침반이 있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하늘을 보고 방향은 짐작했지만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는 몰랐어요. 식량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물도 한 모금씩 나눠 마시는 수준이었어요. 몸이 다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겨우 회복했는데 이번엔 배 위에서 쓰러질 판이었습니다. 몸이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부상당한 요원 한 명은 어깨 상처가 벌어져서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응급 처치는 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했어요. 그 요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 때문에 다친 겁니다. 저 하나를 구하기 위해 이 사람이 다쳤어요. 미안했습니다. 그 미안함이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막막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망망대해 위에 혼자 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바다 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는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이 바닷바람에 구겨져 있었어요. 습기까지 먹어 가장자리가 물결처럼 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다 위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시애틀에서 사라진 앤킴이라는 사람이
태평양 어딘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니 억울하다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억울하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살아서 한국 땅을 밟아야 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버티는 힘이 됐어요.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갑판에 나와 수평선을 바라보던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수평선 너머로 뭔가 보였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회색 선체였습니다. 처음엔 상선인가 했어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달랐습니다. 선체가 컸어요. 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미에 펄럭이는 깃발이 보였어요. 처음엔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원이 망원경으로 확인했어요. 태극기입니다. 요원이 목이 메인 듯 말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붉고 파란 태극 문양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우리가 감사하죠. 살아줘서.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대통령님이 상황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이 후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무전기에서 한국어가 들렸어요. 구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구축함이 우리 배에 가까워지기 직전 북쪽에서 다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군 고속정이었어요. 무전기에서 거친 북한 억양이 들렸습니다. 남조선 함정은 즉시 정선하라. 공화국 국민 김한솔을 인도하라. 거부시 격침한다. 한국 구축함 함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이다. 이곳은 공해상이며 김한솔 씨는 우리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즉시 퇴거하라. 북한 고속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쾅! 구축함의 거대한 포신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갔어요. 북한 고속정 바로 앞바다에 엄청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50m 높이의 물기둥이었어요.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고속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북쪽으로 물러갔습니다. 갑판에 있던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이 꺾였어요. 갑판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국이라는 게 이런 느낌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지만 저를 구하러 지구 끝까지 온 나라.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결국 가보지 못한 그 땅. 저는 살아서 그 나라의 군함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분단이 만들어낸 비극 속에서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축함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줄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부상당한 요원들이 먼저 오르고 저도 뒤를 따랐어요. 갑판에 올라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군 장교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안전합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장교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알래스카의 설원 이후로 이렇게 따뜻한 손을 잡은 게 처음이었어요. 알래스카의 눈보라도 태평양의 거친 파도도 총성도 다 지나갔습니다. 한국 해군 군함 위에 서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로 위에서 펄럭였어요. 저는 그 깃발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하지만 저를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나라. 이제 정말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 여정이 드디어 마지막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12일간의 지옥 같은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시애틀, 알래스카, 캐나다, 태평양,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12월 5일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부산 해군기지 부두였습니다. 시애틀을 떠난 지 12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안개가 자욱했어요. 부두의 크레인들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구축함이 천천히 부두에 다가갔어요. 접안 준비, 갑판 위에서 해군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고 서서 부두를 바라봤습니다. 안개 사이로 불빛들이 보였어요. 한국의 불빛들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축함에서 내려와 발이 콘크리트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9년 동안 저는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타국에서 가짜 이름으로, 가짜 신분으로 마치 흔들리는 배 위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밑에 느껴지는 이 단단한 감각, 이게 조국이구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가보지 못한 땅. 저는 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살아서 부두에 소금 냄새가 났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추워도 괜찮았습니다. 이 추위는 알래스카의 그것과 달랐어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었으니까요. 안개 속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울며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새가 한국의 새벽을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국가정보원 해외 파트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김한솔 씨. 대한민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메어 나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새벽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이른 새벽인데도 켜져 있는 편의점 불빛,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트럭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9년 동안 그토록 갈망했던 그 평범함이 창밖에 가득했습니다. 저 편의점에서는 무엇이든 살 수 있겠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쫓겨나지 않고 가짜 이름을 뗄 필요도 없이 그 사소한 자유가 이렇게 눈물나게 소중할 줄은 몰랐어요. 부산 외곽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열흘 넘게 고생하셨는데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손가락이 좀. 알래스카에서 동상에 걸렸어요. 다행히 심하지 않네요. 이도 동상입니다.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대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저체온증 초기 증상과 탈수가 약간 있지만 충분히 쉬시면 회복됩니다. 오전 9시에 첫 한국 음식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흰쌀밥, 김치, 계란말이, 구운 김. 9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한식이었습니다. 시애틀에도 한식당은 있었지만 진짜 한국 음식은 아니었어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말 한마디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이 음식이더라고요. 맛있다. 중얼거리며 계속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어요. 김치도 계란말이도 구운 김도 전부 다. 된장찌개의 그 구수한 냄새.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과 비슷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이 된장찌개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게 고향 음식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배가 부르니 졸음이 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12일 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거든요. 부드러운 이불, 폭신한 베개, 알래스카의 눈밭도, 태평양에 흔들리는 배도, 총성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눈을 감자마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10시간을 잤습니다. 저녁 6시 30분 판교로 이동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직접 오신다는 말에 솔직히 긴장됐어요. 김 실장이 말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려 판교 외곽의 비공개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3층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안내받은 방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숲이 보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시애틀에서 도망치던 열흘 전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7시 정각,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선택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아니, 그보다 먼저 이 사람이 왜 저를 구했는지, 왜 국가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작전을 지시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혼자였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편안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48시간째 상황실에서 저를 지켜봤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들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더 실감이 났어요. 김한솔 씨, 그가 성큼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말이 더 이어지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죠. 살아줘서. 그 한마디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9년 동안 혼자 숨어 살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남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미국은 저를 버렸습니다. 핵협상 앞에서 제 목숨을 거래 카드로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저를 구했습니다. 48시간을 상황실에서 지새우며 저 하나를 지켜봤습니다. 어떤 나라는 사람을 카드로 보지만 어떤 나라는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것. 그게 제가 그 순간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우리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경호원들은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통령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당신이 9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대통령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대통령에게 사과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강한 나라의 지도자가 무력한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싶었어요. 이게 진짜 나라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인가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사세요. 대한민국이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파였습니다. 왜 저를 구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가지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손가락 2개를 펴 보였어요. 첫째, 인간적인 이유. 당신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태어난 집안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둘째, 전략적인 이유. 김주의 체제는 불안정해요. 14살 소녀가 핵 버튼을 쥐고 있는 상황을 바꾸려면 당신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잠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또 정치적 도구가 되는 건가 싶어서요. 저를 이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조용히 사는 길. 새 신분과 경제적 지원을 드릴게요. 평범한 한국 시민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둘째, 함께 준비하는 길. 북한이 언젠가 변화할 때 내부와 외부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1달 정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일어서며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대한민국은 당신 편입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집에 온 걸 오래 기다렸습니다. 집. 그 단어가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말 같았거든요. 진짜 의미로.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판교의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붉은 하늘이었습니다. 자유롭고 아름다운 도시. 저는 1달 후 대통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조용히 사는 삶과 다리가 되는 삶.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을 하고 지방 소도시에서 아무도 모르게 평범하게 사는 것. 솔직히 그 삶이 더 안전하고 편안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생각했어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 모든 고통을 겪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리가 되겠습니다. 북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걸 밖의 세계와 연결해주는 사람. 북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편이면서 남쪽에는 믿을 수 있는 상대인 그런 존재요. 백두혈통이라는 이유로 죽을 뻔했다면 역설적으로 그 백두혈통을 이용해서 북한을 바꾸는데 써보고 싶어요. 김씨왕조의 마지막으로요. 대통령이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답입니다. 왕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100배 낫습니다. 다리가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 진짜 지도자가 되기도 해요. 그 말이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단, 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북한 주민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적으로 취급받으며 살았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좋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강인수 씨, 이름이요?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 강인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나왔고요. 그 순간 정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평생 김한솔이라는 이름 때문에 도망다녔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였습니다. 시애틀에서 앤킴으로 살았고 이제는 강인수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앤킴은 숨기 위한 이름이었지만 강인수는 준비하기 위한 이름이었으니까요. 김한솔은 이제 없는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언젠가 세상에 나갈 때는 진짜 이름으로 나가야겠죠. 그때까지는 강인수로 준비하세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함께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판교의 야경이 보였어요. 빌딩의 불빛들, 움직이는 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 도망치는 삶에서 준비하는 삶으로. 그게 이렇게 무겁고도 가슴 뛰는 말일 줄은 몰랐어요. 이제 진짜로 제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낭 속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집이 생겼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함께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못 이루신 것을 제가 이어가면 됐습니다. 통일이 되는 날, 아버지의 이름도 함께 기억될 수 있도록 그날을 위해 강인수로서 그리고 언젠가는 김한솔로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2025년 4월
저는 서울에서 강인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토스트에 잼을 발라 먹고 이웃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평범한 30대 직장인의 일상이에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택배를 받을 때도 모두 강인수 씨라고 불립니다. 9년 동안 가짜 이름으로 숨어 살던 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언제 들킬지 몰라 전전긍긍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제 이름을 말할 수 있어요. 비록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이름이니까요. 가끔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려 봅니다. 강인수, 그리고 나지막하게 김한솔. 두 이름 모두 저예요. 준비하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 두 이름이 하나가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신기합니다. 9년 동안 대중교통을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거든요. 신분 노출이 두려워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였어요. 출퇴근 시간 혼잡한 칸 안에서 사람들이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무관심이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싶었어요. 관심받지 않을 자유. 사람들 틈에 섞여 아무도 모르게 앉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 평범함. 9년 동안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시애틀에서는 버스 한 번 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누가 알아볼까봐, 신고할까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탈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가끔 교보문고에 갑니다. 북한 관련 서적 코너에 서서 책들을 둘러봐요. 김주의 체제의 미래, 사라진 왕자 김한솔, 북한 4대 세습의 진실. 제 이름이 적힌 책들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대학생쯤 돼 보이는 여자가 사라진 왕자 김한솔을 집어들며 제게 물었습니다. 이 책 재미있어요? 글쎄요. 작가 상상력이 좀 과한 것 같던데요. 그래요. 전 김한솔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는데 북한도 바뀔 수 있을 텐데. 그녀가 아쉬워하며 책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호기심 거리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 학생이 바랐던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세상이 모를 뿐이었어요. 사라진 왕자 김한솔이라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훑어봤어요. 상상력이 꽤 과했습니다. 틀린 내용도 많았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조용히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요. 돌아올 겁니다. 준비가 됐을 때 저는 지금 비공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식 직함은 통일연구소 연구원이에요. 하지만 진짜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탈북민 단체 대표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저도 몰랐던 북한의 모습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특권층 자제로 자랐으니까요. 일반 주민들의 삶은 제가 겪은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해외 북한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해요. 북한 인권 자료를 정리하고 민주화 방안을 연구합니다. 모든 건 극비리에 진행됩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김주애는 더욱 강경해질 것이고 북한 내부에 저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그림자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대통령과 만납니다. 판교의 비공개 시설에서요. 격식 없는 자리예요. 커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적응 중입니다. 지하철 타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왜요? 9년 동안 대중교통 한 번 못 탔거든요. 근데 여기선 아무도 저를 안 쳐다봐요. 그게 자유더라고요. 대통령이 웃으셨어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자유. 그 말이 맞았습니다. 관심받지 않을 권리, 감시받지 않을 권리, 마음껏 걸을 권리, 먹고 싶은 걸 먹을 권리.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은 그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였어요. 지난달에는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긴급 보고했어요. 군부강경파 일부가 김주애를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주동자 12명이 공개 처형됐어요. 김주애가 직접 명령했나요? 네. 직접 처형장에 나타나 관람했다고 합니다. 14살 소녀가 사람 죽이는 걸 지켜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 12명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이거나
아들이거나 남편이거나 그들의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두렵고 슬플까요? 북한에서 권력이란 그런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남을 밟아야 하는 곳, 그 악순환을 끊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제가 더 강화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균열이 더 커졌어요. 숙청당한 사람들의 가족과 측근들이 모두 불만 세력으로 돌아섰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보셨어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제 이야기를 남기는 것. 9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죽을 뻔하고 살아난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들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했어요. 판교시설의 작은 녹음실로 갔습니다. 방은 벽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방이었어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달빛처럼 차갑고 단단해 보였어요.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자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김한솔입니다. 9년 만에 진짜 이름을 크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시애틀에서는 앤킴이었고 한국에서는 강인수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름은 김한솔이에요. 그 이름을 크게 말하는 게 이렇게 무겁고도 가벼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시애틀에서의 72시간, 김주애의 협박 전화, 폭풍조 침투, 청와대 구출팀, 알래스카 설원, 태평양 횡단, 그리고 부산 도착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했어요. 가끔 목이 메어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는요. 아버지가 공항에서 돌아가신 날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던 그 밤을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가장 많이 흔들렸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애야, 마치 그녀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사촌 오빠다. 너는 나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지. 평양으로 와서 충성을 맹세하라고. 거절하면 죽이겠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어. 대한민국이 구해줬거든. 미국이 날 버렸을 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배웠어. 진짜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너는 8살 때부터 후계자 수업 받았다며. 친구도 못 사귀고 놀이터도 못 가봤다며. 나도 알아.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나도 9년 동안 혼자였으니까. 하지만 차이가 있어. 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 자유를 배웠고 너는 그 외로움 속에서 권력을 배웠지. 처음엔 증오했습니다. 72시간 내내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근데 요즘은 불쌍하기도 해요. 선택이 아니라 강요로 그렇게 자랐을 테니까요. 8살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고 했지. 친구도 놀이터도 없이. 그 어린 나이에 그 무게를 짊어진 거잖아. 그건 분명 불쌍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명령한 처형들이 있고 그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있고 울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올 거야. 평양에서. 그날 평양광장에 북한 주민들이 가득할 거야. 그들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게 나는 아닐 거야, 주애야.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들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잘한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하실까요? 아마 후자겠지요.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선택은 제 것이었습니다. 무릎 꿇는 건 내가 될 거야. 백두 혈통 앞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앞에서 2,500만 명이 70년 동안 당한 고통에 대해 사과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김주애, 기다려라. 무릎 꿇으라던 그 사촌 오빠가 이제는 너를 역사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9년 동안 도망쳤던 사람이 이제는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됐다. 백두 혈통의 마지막으로서가 아니라 자유를 아는 인간으로서 대한민국과 함께 북한 주민들과 함께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녹음 종료.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녹음실 밖으로 나오니 대통령이 서 계셨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몰랐어요. 다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녹음은 언제 공개되나요? 때가 되면요. 김주애 체제가 흔들릴 때 그때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대통령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때까지 계속 준비하세요. 당신은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그 말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9년 동안 도망쳤으니까요. 이제는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오늘도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노을이 보입니다. 붉은 하늘, 자유롭고 아름다운 도시.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김주애가 핵개발을 독려했다거나 또 누군가를 숙청했다거나 화면 속 그녀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주애야,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결국 떨어질 거야. 역사가 그렇게 만들 거야.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생겼으니까요.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평양광장에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서는 날, 이산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날,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 땅을 다시 받는 날, 여러분 중에도 그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단의 아픔을 몸으로 아시는 어르신들, 저도 함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김주애와 제가 평양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 쓰여질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준비하겠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된장찌개를 먹고 강인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김한솔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으셨다면 영상 아래 엄지손가락 버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빨간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바로 옆에 있어요.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